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54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Shape of Water입니다. 네, 작품 기본 정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The Shape of Water, 배급에는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 제작, 감독, 각본의 길레르모 델 토로, 편집에는 시드니 월린스키, 촬영에는 댄 라우스텐, 음악에는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미술은 폴 오스터버리고 개봉은 2017년 12월 1일에 했습니다. 제작 예산은 1950만 달러고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베니스 영화제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이때 작품과 음악과 기술, 희망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편집 부문, 보스터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주연 부문을 받으면서 북미 투어를 시작을 했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감독과 미술 부문,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주연 부문,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촬영 부문 등을 수상했으며 LA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는 감독과 촬영과 여우주연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미 제작자 조합상에서 작품상을 줬고 미술 감독 조합상에서 미술 부문을 줬고 전미 감독 조합상에서 감독 부문을 줬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각층에서 전문 분야의 인증은 다 받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도 성과가 꽤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감독과 음악과 미술 부문을 수상을 했고요. 네. 의상 디자이너 조합에서 또 시대극 부문을 줬어요. 거의 뭐 2017년은 Shape of Water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92%의 신선도에 8.4점의 평점을 받았고 탑 크리틱 한정으로는 91%의 신선도에 8.2점, 관객 스코어는 78%의 신선도에 3.9점입니다. 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가 87점에 유저 스코어가 7.1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리틱들의 평가가 좀 더 좋은 편이죠. 박스오피스 기록은 2월 27일 기준으로 1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 예산을 한참 상회했고요. 네.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은 트리비아를 설명해 주시죠. 델토로는 일단 2011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퍼시픽님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화에 대해 구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에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각 캐릭터에게 배경 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총 4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한 다음에 배우들에게 각각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배경 스토리를 자신들의 연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끔 했다고 하죠. 그래서 리처드 젠킨스 같은 배우는 화면에서 보여주면 그만이다. 배경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아예 무시하고 연기를 수행했고 반면에 마이클 스툴버그 같은 경우에는 배경 스토리를 디테일하게 읽은 다음에 그것을 연기하는 데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괴물의 디자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나온 고전 호러 영화가 있어요. 이게 크리처 프롬 더 블랙 라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국으로는 해양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을 거예요. 혹은 네. 검은 산호초의 괴물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괴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물의 화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탐사팀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파견이 되는데 그곳에는 끔찍한 괴물이 있었고 이 괴물에 의해서 대원들이 하나하나 습격을 받는데 유독 홍일점인 여성은 공격하지 않고 연심을 품는 듯한 그런 영화입니다. 전형적인 몬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네. 여기서도 몬스터가 양서류 인간이거든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특수효과 이런 게 그리 발달하지 못해서 나름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위화감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심형래 영화보다는 낫습니다. 네, 시대 보정을 굳이 안 해도 심형래 영화보다는 시각적으로 낫고 네. 할리우드 괴물 영화 클리셰를 충실히 수행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델 토로가 6살 때 봤는데 기억에 깊이 남았다고 하고 네. 다만 엔딩은 마음에 안 들었다. 엔딩에서 양서류 인간과 히로인이 맺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자기는 이게 괴물이 죽는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인간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난 다른 영화를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이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그런 비하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원래 2002년에 이미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니버설에서 거절해서 무산이 됐고 이번에 폭스에서 지원을 해줘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리처드 젠킨스의 캐릭터, 그러니까 자일스 있죠? 주인공인 일라이자의 옆집에 사는 화가 자일스의 캐릭터는 원래 이안 맥켈런을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한 건데 섭외가 불발이 돼가지고
리차드 젠킨스에게 돌아갔다고. 네. 이외에도 델토로가 인물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미 어떤 배우를 섭외할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라이저는 셀리 호킨스를 예정하고 있었고 젤다 역할의 옥타비아 스펜서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고 호프 스태틀러 역에도 마이클 스툴바그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할지를 이미 예상을 한 다음에 그에 맞게 인물들을 만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 지원을 그렇게 두둑하게 받지 못해서 델토로가 나름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만들었다고 하고 특히 이게 괴물 디자인에 많이 들어갔다고. 괴물 만드는데 자기 돈 한 3억 정도 썼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리얼하게 괴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계속 물어봤다고. 이 정도면은 복근이나 엉덩이가 괜찮은지, 뭐 어깨를 좀 더 넓힐지, 뭐 어떤 게 더 매력적인 것 같냐고 이렇게 여성들에게 물어봤다고 하고. 괴물인데 매력적인가? 참 이거 어렵네요. 괴수라서 징그러워야 되지만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중 후반부에 보면은 스트링랜드, 그러니까 마이클 셰넌이 연기한 캐릭터죠. 네. 이 인물이 일라이저, 즉 셀리 호킨스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극장 옆에 세워두고 일라이저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마이클 셰넌이 주차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기어를 설정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차가 굴러 내려갔다고. 그래서 차가 파손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비하인드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영화의 95%는 스튜디오 촬영을 했고요. 제한적으로 외부 촬영을 할 때는 캐나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이런저런 포스터들은 대만계 미국인 작가인 제임스 진이라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2017년에 셀리 호킨스가 주연을 한 작품이 2개였어요. 마이 러브라는 작품이 있었고 이 쉐이프 오브 워터가 또 하나인데 2개 모두 셀리 호킨스가 장애인으로 나온 작품이라고. 마이 러브에서는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네네. 이번에는 언어 장애인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장애인 연기를 1년 동안 2번 한 셈이 되는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설수가 있었는데 1969년에 나온 Let Me Hear You Whisper and the Ladies Should Be in Bed라는 연극이 있는데 데이비드 진델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네. 이 작품과 스토리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표절 논란이 나왔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청소부가 돌고래와 친해지는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돌고래가 괴생명체로 그냥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럴 법하네요. 델토로는 난 그 작품 읽어본 적도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비하가 또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감독의 길레르모 델 토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죠. 그쵸. 작품 목록을 말씀드리면 92년에 크로노스, 97년에 미믹, 2001년에 악마의 등뼈, 2002년에 블레이드 2, 2004년에 헬보이, 2006년에 파네미로, 2008년에 헬보이 2, 2013년 퍼시픽 림, 2015년 최근작이 크림슨 피크고요. 네. 초기 개인사를 말씀드리자면은 1964년 멕시코 할리스코 과달라라에서 출생을 했고요. 과달라 대학 영화연구센터에서 수학을 했고 1992년 크로노스라는 작품으로 장편영화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8mm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고 10살 되기 전에 단편을 10개 정도 만들었다고. 이 중에는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과 함께 만든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학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영사기사 활동을 하다가 영화의 특수효과를 전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기에르모 델 토로의 스승이 되었던 게 엑소시스트의 특수분장을 담당했던 딕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특수효과를 배우고 텔레비전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네. 92년에 장편영화 데뷔를 하게 됐고요. 음. 그 정도 초기 양력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진짜 제작비 겁나 많이 깨졌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블록버스터처럼 스케일이 큰 거는 아닌데 특수효과나 미장센에 정말 덕후스러운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그치. 안 들 수 없더라고요. 인터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가 사랑에 대해서 처음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델토로가 말하기를 서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나도 만들어보고 싶었다. 특히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이질적인 괴수를 통해서 드러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에는 고정된 형태가 없다. 그게 음. 자신의 테마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일라이자를 농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은 오해를 낳기 마련이다. 하지만 말 대신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 밝히기를 1960년대라는 배경 자체가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1960년대는 사실 50년대 미국의 조용한 풍요가 끝나고 점점 미국이 시끄러워지던 시절이니까 그게 지금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지금은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 등의 문제로 시끌시끌한 와중인데 네. 60년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60년대로 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끄럽긴 정말 겁나 시끄럽죠. 그거 하나는 공감이 가네요. 네. 네. 그 정도로 인터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사실 길레르모 델 토로가 음, 명성에 비해서 음. 갓 영화가 있나 싶은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헬보이나 퍼시픽님도 어디 가서 추천은 못하지만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봤던 작품이었어요. 네, 헬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원래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어떤 캐릭터인지 단번에 보이고 작품에서 나오는 낭만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녹아나 있더라고요. 막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진 않지만 저에게 길레르모 델 토로 하면은 헬보이와 퍼시픽님이 제 취향에도 좀 맞아서 네 좋아했었습니다. 네. 네. 뭐 델토로 하면 파네미도죠 역시. 그쵸. 파네미도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 음. 영화는 판타지가 판타지여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서사는 소녀가 읽는 동화책의 내용이죠. 그쵸. 그것이 스페인 내전이라는 외부 환경과 조응하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녀의 판타지가 설명이 되죠. 거지 같은 상황이니까 전쟁이 났고 내전이 났고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끔찍한 일상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곳은 판타지밖에 없잖아 사실. 그쵸. 그러니까 동화책 내 세계가 절대성을 띠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모호하게 끝맺음을 맺죠. 이것이 진짜 판타지였는지 아니면 정신 승리였는지 판단해보라는 식으로 판타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아주 잘 형성한 작품이 아닌가. 네. 사실 기본적인 서사 자체는 평범한 전설 이야기잖아. 근데 그게 내전이라는 현실과 맞닿았을 때 어떤 무게감을 띠게 되는가. 이거를 컨셉을 잘 잡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 판타지로의 도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장르는 아니잖아요. 근데 파네미로에서만큼은 그 미장센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기괴했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마의 등뼈가 출세작이겠지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내전이고 네. 귀신 이야기고 전쟁의 피해자들의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지. 뭐 그 점에서 이 사람은 귀신들의 이야기, 폭력의 피해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판타지로 이끌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라틴 아메리카 정서긴 하지. 환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세계는 현실이 판타지 같고 판타지가 현실 같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온 공간이니까 끔찍한 참사도 나날의 축제도 한 덩어리로 엉켜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뭐 그런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크림슨 피크 같은 경우도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팝콘 무비로서 고디코러를 딱 양식적으로 만들었다, 클리시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 다만 저는 불만이 블레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판타지에서 일어날 법한 디테일과 미장센으로 무장을 한 채 서사에 있어서 개연성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불만이었거든요. 딱 장르물에 머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감독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 촬영 감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댄 라우스트센, 전작으로는 나이트워치, 늑대의 후예들, 디나, 젠틀맨 리그, 사이런트 힐, 솔로몬 케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헤드헌터, 귀무자, 라이프 오브 시몬, 크림슨 피크, 존 윅 등이 있습니다.
예, 79년도에 덴마크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참 오래전부터 활동한 사람이죠.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죠. 크림슨 피크와 존윅 등을 찍으면서 네. 기에르모 델 토로하고는 이번이 두 번째 협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품들을 본 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라서 간단히 설명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음악 감독을 예, 음악 감독은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고요. 1961년생이고 대표작으로는 네스트, 2001년 9월 11일, 진주귀걸이라는 소녀, 죽음의 침묵, 호스티지, 알리바이, 카사노바, 시리아나, 미스 언더스탠드, 페인티드 베일, 새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뉴문, 줄리 앤 줄리아,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예언자, 유령 작가, 해리포터 시리즈, 킹스 스피치, 트리 오브 라이프, 이민자, 킹메이커, 아르고, 가디언즈, 물라이즈 킹덤, 제로 다크 서티, 러스트 앤 본, 르누아르, 필로미나의 이적, 모뉴먼트맨,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언브로큰, 고질라, 이미테이션 게임, 에브리띵 윌 비 파인, 데니 시걸, 서프로제트, 플로렌스, 파도가 지나간 자리. 장난이 아니네요. 예, 특히 최근에 작품 목록이 화려하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웰메이드 영화나 아카데미표 영화에 섭외할 음악 감독이 필요하면은 거의 1, 2순위로 꼽히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프랑스 사람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리스계고요. 5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했고 드뷔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고 재즈하고 라틴 아메리카 음악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에도 조예가 있고 네. 처음 영화 음악을 만든 거는 1986년이고 그때 부인을 또 만났다고 합니다. 부인이 바이올린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 도미니크 레모니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처음 장편 영화를 담당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만든 음악들을 쭉 들어봤는데 뭐 다양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시대극을 일단 능숙하게 잘 만든다. 판타지 음악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작품의 톤을 말하기는 워낙 다방면에서 활동한 사람이라 어려운데 네. 각 시대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라이자 에스포지토 역할의 셀리 호킨스. 셀리 호킨스는 저희가 패딩턴 때 2주 전에 설명해드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네.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턴 2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드 스트릭랜드 역할의 마이클 셰넌. 전작으로는 바닐라 스카이,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 레볼루셔너리 로드, 테이크 쉘터, 슈퍼맨 시리즈, 더 하비스트, 녹터너 애니멀스, 러빙, 플랭크 앤 롤라, 솔트 앤 파이어, 컴플리트 언노운 등이 있습니다. 네. 정홍인 닮은 배우. 예, 케인 닮기도 했죠. 네. 사실 그전에는 조연 활동이 길었죠. 근데 레볼루셔너리 로드하고 테이크 쉘터 이쯤부터 명망을 얻기 시작했고 네. 선굴군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에 맥을 짚어야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스릴감을 줘야만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상이 험상궂으니까. 네, 그렇죠.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테이크 쉘터 같은 작품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맨스를 펼치는 건 아직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처드 젠킨스고요. 네. 1947년생이고 자일스 역입니다. 네. 한나와 그 자매들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거니까 꽤 길고 네. 조연을 이것저것 많이 맡죠. 버네프터 리딩이나 lemmy 이런 데도 나왔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라든지 케빈 인 더 우즈라든지 킬링 소프트리 등등등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네. 어쩌다 이제 얼굴 보면은 기억은 나는데 대표작이 딱 떠오르진 않는 그런 네. 경우가 많죠. 네. 다음으로는 젤다 역할의 옥타비아 스펜서. 전작으로는 치킨 파티, 어글리 베티, 세븐 파운즈, 헬프, 플라이 페이퍼, 설국열차, 오스카 그랜트였던 하루, 제임스 브라운, 파더 앤 도터, 히든 피겨스, 오두막 등이 있습니다. 네. 흑인 중년 부인 역할에 지금 특화돼 있죠. 수더분하고 수다스럽고 그런 흑인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눈도 크고 몸도 좀 투실투실하고 하다 보니 하연수랑 약간 닮았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소소한 유머를 터뜨려주죠. 네, 딱 그것에 맞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괴생물체 역할의 네. 더그 존스. 전작으로는 배트맨 리턴즈, 호커스 포커스, 미믹, 아우터 리비츠, 버피,
둠 파네미로, 헬보이, 퀀런틴, 판타스틱4, 크림슨 피크 등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크리처 전문 배우고요. 네. 게르모 델 토로의 사랑을 받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미믹부터 네. 헬보이, 파네미로, 크림슨 피크 등등에 나왔습니다. 네. 미믹에선 벌레 괴물, 헬보이에선 양서류 인간, 네. 파네미로에서는 판, 크림슨 피크에서는 악령. 그러니까 괴물 맞거나 네. 귀신 맞거나 뭐 이런 사람이죠. 네. 춤출 때 참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1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